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오늘 자진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득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 시작된 지 3주 만인데요.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탈당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른 방문이고요.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진전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자, 먼저 돈봉투 의혹 관련 이슈 먼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압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만난 다음 윤관석 의원 사퇴했습니다. 탈당을 했습니다. 자,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그거 이제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이분이 직접 설득하시길 어떨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정치가 그분의 국민의 혐오와 불신을 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뼈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 당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탈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획수사에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서재현 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초에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이제 당 대표를 위시해서 지도부 자체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릴 환경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계속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강제 수사가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보자. 그리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계속 강요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그리고 더 국민들도 보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최선의 정책인가, 최선의 방책인가 했을 때 그 의문이 있었는데 당사자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당에 누를 끼치는 것 자체도 있지만 또 당대표 특히 이제 민주당 전체에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탈당을 했고요. 저희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계속 주장합니다. 이제 탈당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냐 하시는 건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탈당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수사하고 특히 이제 저희도 자체 혁신, 자체 이제 어떤 방안 또 계속 고민해서 국민들께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입장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윤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당대표와 지도부와의 면담을 가졌고 또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의원 선당 후사를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우선 민주당 기준에서 보면 뭐 탈당이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탈당했다가 바로 또 입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탈당이 결단으로 비춰지는가? 그거는 조금 논란의 소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두 의원이 상당히 명분을 달라. 그리고 이 뭐 지구당에서
탄원서라든지 이걸 통해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비쳤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지금 사무총장이 만나면서 탈당하지 않을 경우는 중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 압박이 있었던 것은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탈당을 보면서 민주당은 참 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뭐 검찰의 소환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받아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저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검찰이 뭐 오라는 이야기 하자는데 본인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탈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건은 지금 뭐 사건 자체가 워낙 많고 또 이미 구속돼 있는 측근들이 있고 거기다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한 분도 있고 이렇게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왜 본인은 당헌 80조를 바꾸면서 지금 당직을 계속시키고 있고 아예 뭐 탈당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왜 이중잣대인지 조금 전에 일어났던 노웅래 의원이나 자, 기동민,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이들은 정치 탄압이고 이번에 돈 봉투 있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정치 탄압이 아닌 것인지 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든지 했는데 그거는 정치 탄압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이고 그럼 이분들은 정치 탄압이 아니고 뭔지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이중잣대가 작용하는 것인지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그런 뭐 범죄인 것인지 과연 이런 것이 의원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뭐 일단 당에서 필요하니까 일단 탈당 조치를 한 거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민주당의 어떤 이중잣대는 여전히 논란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두 의원들이 탈당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면 자진 탈당, 선당 후사를 위해서 하겠다 밝힙니다. 뭐 일부에서는 떠밀려 탈당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들의 뭐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는 각 사례마다 각각의 이유가 있겠죠. 특히 근데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는 뭐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녹취가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한번 보시죠.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 수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뭐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수긍하기 어렵고.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 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우리 또 팀에 와서 또 오빠 또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 아니 뭐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런 거나 서포트나 해야지. 자 본인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녹취록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치 탄압일까? 박범계 위원장, 정치 탄압 위원장이잖아요. 그 부분도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당내에서도 그다지 시선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선당 후사 법적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이 돈봉투 사건은 당원들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가 이제 지켜보았는데 보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나왔는데도 지난주에 보면은 그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네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봤더니 결국 뭐냐면 이 여론조사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다, 큰 위기가 아니다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이게 그 수습 가능한 위기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아마 수습 가능하다고 봐줬는데 결국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봉투 사건을 국민들, 중도층이 바라봐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든지 이걸 탈당을 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쇼지만 왜냐하면 다 아시겠잖아요. 민형배 의원 그 복당 위장 탈당하고 꼼수 피워놓고도 그냥 복당 시키잖아요. 그럼 결국 뭐 이 탈당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국민들 앞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쇼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느껴져요. 예. 그럼 결국 뭐냐면 그게 그 여론조사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길 그 의원에 대해서 그 탈당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니까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탈당하라고 압박을 가했던 것이 아닌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과연 저분은 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하라고 할 정도의 이사 아니면 본인은 탈당 한 100번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저렇게 있잖아요. 과연 당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그럼 이 두 사람의 탈당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이분이 직접 설득하시길 안 될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결단에 감사하다 뭐 이런 의사표시 있었다고 하는 게 맞나요?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당에서 따로 제안을 하신 게 있으실까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좀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은 검찰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문제를 물었는데 태영호 의원 건으로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요즘 이 대표가 이런 화법을 많이 써요. 오늘은 태영호였고요. 그전에는 김연아, 박순자였는데 한번 보실까요?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통화는 하셨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좀 답답하죠. 예를 들어 그 김연아 의원은요,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별로 좋아 보지 않습니다. 그 마치 모래에 머리 박고 있는 타조 같은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제1야당 대표가 이 본인 당에서 일어난 돈봉투 사건 질문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 의원들 언급하면서 뭐 김연아 의원은요, 박순자 의원은요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째째하고 옹색해 보입니다. 이 제1야당 대표라면 그래도 국회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릇이 작은 티를 팍팍 내야 하나 싶기도 해요. 박순자 전 의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오면서 강제 탈당 처리된 지 오래이고요. 김연아 전 의원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당무감사에 돌입했고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이지만 지휘고와 막론하고 엄중한 윤리위의 심판대에 오를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성만, 윤관석 의원 울며 겨자 먹기로 뒤늦게 탈당시킨 것 외에 앞으로 돈봉투 받았다는 의원들 명단이 한 20명 정도 나올 텐데 그 20명에 대해서 전부 다 탈당시키거나 징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왜 스스로 윤리위에 회부시키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 정치가 양 정당이 스스로 더 엄격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이 비판을 받는데 갑자기 제가 더 잘못했어요. 저건 안 물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이나 선생님한테 혼나면 짝꿍이 더 잘못했어요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 6살, 7살 아이들이니까 귀엽게 보고 저희가 교정해주면 되는데 그걸 제1야당 대표가 똑같이 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째째도 이렇게 째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장미 변호사. 저는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희찬 이사장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이른바 논점 흐리기 아니냐라고 읽힐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다만 그 의도를 파악해 보자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과정에서 살포한 거 잘못했죠. 언론이 지적하고 취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분량으로, 동일한 의도로 언론이 과연 김연아 의원을 둘러
둘러싼 의혹이랄지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반문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속해서 이재명 대표는 왜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느냐, 왜 본인은 탈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셨지만 혐의의 윤곽 자체가 다릅니다.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428억 원 최종 귀착지가 이재명 대표라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실제로 공소장에 넣었습니까? 수사과조 중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적시할 수 있었나요? 네.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 의도가 없는 수사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없고 이중잣대라는 비판은 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정민은 보실 때 어때요? 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동무사다바듯이 하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좀 다른가요? 다른 의원들하고? 우리가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건은요.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 본인이 시장 시절에 있었던 그 인허가 문제에 개입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게 배임, 그러니까 성남시에 손해를 많이 가했다는 거, 이게 법률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428억 그 얘기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 말고도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범죄만 해도 후원금 사건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지금 현재 돈봉투 사건은 검찰에 지금 그 소환 조사 아직 안 받았잖아요.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아직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탈당하라고 압박을 가했고 탈당을 했어요. 예. 그분들이 자진해서 탈당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탈당을 100번 정도 하고 나서 지금 다른 의원들한테 탈당하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싹 빠지고 지금 약간 조롱하는 것 같잖아요. 네. 기자들한테. 예. 뭐 무슨 김연아는요, 박순자는요, 대답 안 하면서 가볍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에는 또 태영호는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나는 구속되지 않는구나 라고 그 내심에 그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자신감 뿜뿜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수사를 그 똑바로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 비판이나 비난,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리석한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행위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걸 잘 판단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언론의 어떤 취재의 어떤 형평, 공정한 그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이런 그 태영호 사건도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용산 대통령실과 최고위원 간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천에 관련해 범죄 행위고 태영호 의원의 자작극이라면 그것 역시 그 대통령의 공천권을 이렇게 거짓으로 해서 가짜 뉴스가 아닌 범죄 뉴스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언론의 공정한 어떤 보도를 요청하고 언론 탓하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 자신이 본인이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여론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서답이 아니고요. 동문입니다. 계속 묻는 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에 대해서 질문을 같이 해달라는 말씀인 거죠. 자, 전직 당대표가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의원 2명이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을 했어요. 이거만큼 지금 당에서 엄중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정상적인 당대표라면 당연히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도리 아닌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길 가면서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분들 그냥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쪽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왜 태영호에 대해서는 다 언론들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본인이 이야기 안 하셔도 다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지금 당대표지 않습니까? 당대표면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뭐라도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결정해서 끝? 이건 내 문제 아니니까 끝?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는 게 과연 당대표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어를 하고 그렇게 검찰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의 탈당에 대해서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듯 하는 저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도대체 같은 당인가? 민주당이 저런 식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태영호 의원이나 김연아 전 의원 사건 언론이 관심 안 가질까 봐 민주당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평소에는 돈봉투가 터지고 뭐가 터져도 여당 최고위원인 저에게 전화 한 통 없는 MBC와 KBS가 우리 당에 불리한 일 터졌다 하면 아주 점심시간부터 전화기가 불이 납니다. 제발 출연해서 말 좀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걱정 안 하시고도 이 많은 MBC와 KBS 같은 공정한 언론이 국민의힘에 뭐만 터졌다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각 언론사마다 편집의 자유는 있으니까요. 어떤 걸 취사 선택하는지는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뭐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당에서 일단 뭐 당무위원회에 넘깁니다. 넘겨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다음 날 본인이 스스로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래서 좀 조용하고 한정한 곳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집에 없던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계셔서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제출돼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다음 날 제출했습니다. 네, 다음 날 휴대전화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연락처, 통화 내역, 문자, 뭐 이른바 카톡 메시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 거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는 뭐 초기화한 상태에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송 전 대표 변호인은 보통 1, 2년에 한 번씩 휴대전화 바꾸지 않느냐 그런 자료가 그전 자료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에서는 이게 무슨 수사협조냐 말을 하는데 장윤 변호사 1, 2년에 한 번 바꾸면 그전 거 없어집니까? 사실 이미 제출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네.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다. 그 압수수색의 현장에 없었던 것도 뭔가를 숨기려거나 했던 게 아니라 어떤 신경적인 부분이었지 다음 날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휴대전화를 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초기화인지 아니면 1, 2년 전에 구매를 해가지고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이미 이제 2020년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최소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인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역이 나올 거고요. 또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이 통신사에서 수발신한 내역은 휴대전화에 담겨 있지 않고 통신사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아니면 뭐 자료 협조 등을 통해서 검찰이 차후에 충분히 확보 가능한 자료일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근데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모든 사람들이 백업을 해요. 휴대전화를 바꿀 때. 저만 해도 뭐 연락처, 문자, 메시지, SNS에 혹시 옛날에 거 필요한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굉장히 복잡한 과정 거치면서 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1, 2년에 한 번씩 휴대폰 바꾸지 않느냐. 저는 한 4년 됐습니다만. 그전 자료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글쎄요. 그 하나마나한 핸드폰 제출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그 지금 이거 제출해봤자 아무런 내용도 없고 검찰에서 뭐 그 너무나 의미 없는 그런 핸드폰 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전 대표인 송영길 의원이 지금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한테 다 배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 의미 없는 거 제출해놓고 언론에는 딱 나와서 나 핸드폰 제출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으로 그걸 확보를 못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미 제출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걸 낸 것 같고요. 충분히 그거 바꿔가지고 그 전 거는 다 삭제하고 낼 수 있거든요. 그거 초기화 뭐 이런 말 안 해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냐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쇼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나는 되게 떳떳하다. 나는 수사받고 싶어 거의 미칠 정도이다. 근데 갔는데 검찰이 나를 수사를 안 해주고 있다.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도 바보가 아니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의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에 절대 쇼하도록 거기에 응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자, 근데 일부 보도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뭐냐면 송 전 대표가 귀국한 다음에 밤에 연락이 안 되더라. 그래서 다음날 오후에 만났더니 전화 하나 새로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휴대폰에는 뭐 저장된 것도 없고 이전 휴대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한 측근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송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이라는 데에서 뭐 PC 뭐 포맷하고 이 하드디스크 삭제 교체 이런 정황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묻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먹사연에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그런 문제는 다 법정과 검찰에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 격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검찰은 수사권이 있다, 나는 방어권이 있다. 그래서 없애도 된다. 이런 논리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송영길 대표의 우울증을 걱정해야 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검찰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속시켜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구속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왜 다 없애요? 본인은 다 책임진다면서요. 예. 근데 지금 본인이 증거될 만한 거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그 변호인 그분은 휴대전화 바꾸면 1년마다 다 버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좀 국민들 상대로 해서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송영길 대표 정치 하루 이틀 한 분 아닙니다. 한 40년 동안 본인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장까지 선거 나오고 대선까지 꿈꾸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 많은 기자들과 저 많은 지지자들이 있다면 본인의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 상대로 해서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자리를 떡 마련해서 나가서 저렇게 격정적으로 구속시켜달라고 그러고 나 저 프랑스에서 훈장 2개 받았다고 그러고 그 2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또 본인이 왜 불렀나 하는데 누가 불렀습니까? 들어오게. 이재명 대표가 불렀잖아요. 들어오라고. 예. 검찰이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놓고 검찰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예. 저런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유력한 정치 리더가 그 국민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저런 이야기밖에 못할까? 저렇게 자기 변명밖에 못할까? 겉으로는 구속시켜달라 책임지겠다 이야기하면 뒤로는 휴대전화 다 없애버리고 다 증거인멸하고 이게 들어가서는 또 묵비권 행사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2023년에 보는 저 송영길 전 대표의 저런 책임이라면 정말 솔직히 저날 저 모습 많은 기자들 나오고 많은 지자들 나오고 검찰을 배경으로 해서 기자회견하고 저게 지금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아니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방어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과거에 정경심 씨 PC 반출했을 때 유시민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증거 인멸이 아니고 검찰에 대해서 증거 보존 행위라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하는 거는 지금 뭐 방어권이라는 얘기로 똑같이 지금 유시민 씨가 얘기한 그런 궤변 같이 들립니다. 이게 도돌이표인 게요. 일단 사건의 본질로 들어오면 휴대전화라는 증거물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들어있고요.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요. 지인관계, 누구를 만나는지, 얼마를 썼는지를 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 언급할 필요도 없이 본인은 협조했습니까? 이게 피의자의 방어권의 일환으로 그때는 엄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검사들, 김봉현 씨에게 어떤 술 접대받았다고 했을 때 휴대전화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마트에 가서 뭔가 망가졌길래 마트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한 검사는 양재천을 걷다가 부부싸움 중에 휴대전화가 부서져서 양재천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 휴대전화라는 게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던 겁니다. 물론 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없으면 없앴다 그러고 지웠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마치 국민들 앞에서 제가 휴대전화 다 제출했습니다. 마치 증거를 다 제출해놓고 나중에 완전히 깡통폰을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속인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는. 자,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방어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처럼 휴대전화 왜 안 냈냐 그랬더니 자리 없었으니까 못 낸 거 아니냐. 그 다음날 냈다. 그럼 자신이 쓰던 거 그냥 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내나 마나 한 거 내는 걸 냈다는 그 신용을 하는 게 그게 과연 적절했느냐.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 같고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떳떳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던 거 다 제출하면 오히려 결백이 가려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본인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워낙 비밀이 많다 보니까 다 내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국민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일부에서는 쇼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지경이 왔다는 거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최측근 박모 씨 전 보좌관이었죠.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나오는 모습 한번 보시죠. 오늘 저기 어떤 혐의 주로 호명하실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럼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뭐 보고를 했다거나 없습니다. 이런 공소장에 그 직접 뭐 강내구 감사한테 지시를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 담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동안 소원 좀 미뤄오신 건 아니에요? 조사? 소원을 경찰에서 연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연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금이 마련된 것 자체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전체에서 성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외곽 조직하고 연결한 역할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정근 씨나 강래구 씨하고는 평소 친분은 어느 정도? 검찰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예, 뭐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도 박 씨 송 전 대표 최측근 인사입니다. 지난 2월에 송 전 대표 체류 중이던 프랑스 파리에도 다녀왔던 걸로 알려졌는데 뭐 단체 여행 갔다가 잠시 들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모 씨 뭐 전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전부 다 아니다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데요. 기자분들의 마지막 질문, 이정근 씨나 강래구 씨하고 평소 친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는 본인도 차마 친분 없다, 잘 아는 사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지 못하고 검찰에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말인즉슨 네. 이정근 전 부총장이나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과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 보좌관인 박모 씨가 매우 막역하게 평상시에도 자주 여러 가지를 의논했던 사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이 메신저 내용까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박땡땡에게 보고했다. 돈 얼마 줬는지, 누구에게 돈 봉투 뿌렸는지. 보고를 대신 받은 보좌관이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박모 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관계 이미 이 검찰 내부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 등이 진술한 내역을 토대로 질문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송영길 전 대표나 민주당 인사들이 전부 다 부인하고 있지만 뭐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다는 것도 매우 석연치 않고요. 이런 식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들이 가중될수록 송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해당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각에선 검찰이 어제 송 전 대표 출석하면 아마 티타임 정도 가져주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예상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었어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뭐 특별 대우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랬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송영길 전 대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쇼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죠.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런지 한번 보시죠.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없었는데 송영길이 왜 자진 출두했느냐, 정치 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파리에 놀다 있다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파리의 국가적인 약속으로 프랑스의 레종 도네르 국가훈장을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저를 소환해서 이런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프랑스 훈장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훈장 받았다고 나는 떳떳하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놀러 가거나 아니면 그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출국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이제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급히 귀국을 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검찰에서는 본인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주변 별건을 얘기한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것이 저 녹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꾸 현실을 왜곡하시는데 녹음된 게 기획된 것이 아니고 녹음된 건 엄연히 사실인데요. 그것이 이정근 어떤 10억의 어떤 수사와 갑자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것이 왜 언론에 갑자기 튀어나왔는 것인가, 그것이 기획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태영호 의원 또 그 녹취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영호 의원 건 또 3월 9일 날 그 보좌진에 의해서 녹취가 됐는데 2개월 태영호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당했을 때 이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보좌관의 기획된 의도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저는 이렇게 자진 출두해서 어떻게 보면 셀프 망신이잖아요. 네. 이것은 검찰을 믿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 할 때 수사를 보면 예. 정진상 조정실장이라든지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실장 같은 경우에도 당사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언론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몸통이 아니라 이심 송심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즉 보좌 간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혹시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와도 연결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당대표실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송영길 당대표가 사실은 전 당대표로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이 수사 자체를 신속하게 하라는 검찰의 압박용 이제 셀프로 이제 나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어제 나간 거 보면 뭐 스스로 망신당했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기자들에게 자신의 떳떳함, 뭐 무죄임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 내지는 아주 당당한 모습,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 송영길 대표가 들으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국회 가서 기자회견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굳이 검찰을 배경으로 해서 기자회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미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CT도 찍고 MRI도 찍고 진단도 하고 해서 그래서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짜고짜 가서 배부터 잘라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검찰의 책임을 떠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자꾸 구속시켜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또 딴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잖아요. 왜 이 사안 자체가 그냥 그럼 구속시켜달라고 그런다 해서 바로 검찰이 그냥 구속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2016년부터 이정근 씨를 갖다가 해서 포섭을 해서 다 녹음시키고 몇 년 동안 해서 다 해서 준비해서 한 기획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별건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돈봉투 사건과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 녹취록에서 그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영길이 형이 뭐 따로 준비한 것 같더라, 한 것 같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바로 먹사연이라는 본인의 연구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별건 수사죠? 알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제의 송영길 대표의 이 일거수일투족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송 전 대표 검찰에 자진 셀프 출석했다가 뭐 로비에서 그냥 되돌려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수사하는 과정이 남아있겠죠. 송 전 대표는 아마 마지막쯤 되지 않을까, 소환을 하더라도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 일절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듯한데 결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민석 의원은요, 돈봉투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불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난데없이 했어요. 뭔가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제 주위의 지역 보면은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뭐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이런 분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쐐기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분들은 당원 자격 자체를 다 박탈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뭐 선거 이제 공천이 앞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좀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꼭 집어서 음주운전, 사기, 불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발언을 접하고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용감하게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실 줄은 몰랐어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죠. 그리고 검사 사칭 전과도 있고 대장동 등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죠. 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배우와의 스캔들도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하라고 해도 못할 만큼 참 이 오선 중진의 안민석 의원이 소장파스럽게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저격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안민석 의원님의 용기를 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저도 뭐 아들 학폭 의혹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과는 악연이 좀 있고 아직까지 고소를 기다리는 입장인데 오늘 이렇게 용감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당은 다르지만 저도 100% 동의하고 박수치겠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음주운전이나 사기, 불륜 논란되는 사람 당연히 공천 주면 안 되죠. 이재명 대표 공천 주지 말자는 안민석 의원님의 주장을 저희도 적극 지지합니다. 자, 뭐 장해찬 이사장은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게 아닌가요? 근데 설마 당대표 본인이 그 지지하는 사람을 지칭했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뭐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스캔들은 있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 인터뷰 내용의 맥락을 짚어보면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누군가를 사실 전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짚히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음주나 이런 전적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탈당 전력이 있으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 결격을 논하기도 하고요. 네. 음주라는 것도 윤창호법이 왜 위헌이 나왔습니까? 한 번 있다라고 해서 단죄하고 이런 부분이 정의가 아니라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2회가 해당한달지 아니면 최근으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안에 한 번이 있달지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사실 음주 전가 이런 전가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하면 의정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의중을 방송을 이용해서 언급한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 선택받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 그 전 단계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따질 거 좀 따져보고 좋은 후보 내는 게 여야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승리가 목표인데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인물들을 여나 야나 좀 올바르게 내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유동규 씨의 눈물인데요.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증인으로 나왔다가 이제 반대 신문이기 때문에 정신 전 실장 측에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질문을 여러 가지 했다고 합니다. 끝내 눈물까지 보이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재판이 중단되는 지경까지 갔는데, 자, 이현정 의원, 도대체 뭐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울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본인의 어떤 진술의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방 정진상 씨 어떤 변호인 측이 계속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봉지냐, 아니면 일반 비닐 봉지냐, 뭐냐,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또 예전에 진술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떠안을 때 진술과 그 이후에 이제 진실을 이야기할 때의 진술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제 의형제까지 맺었던 정진상 씨가 그렇게 공격을 해대니까 본인은 거기서 좀 참을 수 없었던 그런 분노심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예전부터 만약에 이렇게 척지면서 할 것 같으면 다 기억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면 의형제도 맺었고 이미 같이 이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몇 년 전의 기억 자체를 그렇게 정확히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진술이 좀 다른 측면들, 비닐봉지인지 그냥 종이봉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격가지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유동규 씨의 전체 진술을 좀 흐트려 놓으려는 그런 아마 이제 정상 측의 이제 어떤 전략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유동규 씨를 좀 굉장히 아마 본인이 어제 호흡 곤란도 오고 이런 상황이 있던 거 보면 아마 배신감 같은 게 크게 느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의형제까지 맺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본인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 전 실장 측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신빙성을 흐리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코치코치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유 전 본부장이 거기에 다 대답을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울컥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자, 유 전 본부장 돈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 말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정진상 직접. 네,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배려해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그냥 무거운 몸을 두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어쨌든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네,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배려해서 본인이 직접 갔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CCTV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계단으로까지 올라갔다. 어디서 내리는지는 모르게끔 하려고, 몇 층에 가는지는 모르게끔 하려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왜 굳이 밤에 갔냐?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 쇼핑백에 그대로 전달했냐? 아니면 봉지를 넣었다는데 어떤 색깔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실 안 간 거로 지금 몰고 가는 전략을 아마 정 전 실장 측에서 세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거짓말이 탄로나 진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변호인들이 몰아붙이니까 모욕하지 마라 이렇게도 반발하면서 법정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조작이라는 말까지
법정에 등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뭐 주작이라고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말, 그 표현까지 나왔다 그러는데, 자, 서재민 위원장 뭐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진실을 넘어서 사실은 이 돈에 대해서는 그 받은 사람 그리고 준 사람 다 진술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네.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준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준 것도 있지만 어떤 취지에서 줬고 그 돈의 출처, 그 목적도 다 밝히면 되는 것인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얼마 전에 이제 PD수첩에 보면은 정여각 그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때 2013년도에 유동규 이분이 남우 변호사한테 3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3억의 출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진상 실장에게 로비 자금을 해서 대장동에 내가 이것을 같이 공범으로 했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에서 했던 말, 그리고 재판장에서 했던 말, 그리고 돈의 취지나 출처, 목적, 그 왜 달라고 했냐고, 그 달라고 하니까 줬다고 하면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2021년 10월에 구속될 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격하지만, 그때 검찰에서는 700억 약정의 주인이 유동규라고 해서 1년 동안 감옥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갑자기 그 진술이 바뀌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당연히 그 1년 동안 검찰과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1년 동안은 이렇게 주장 자체가 180도 변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봉지라든지 그 사실관계가 신빙성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예. 자, 정진상 씨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쏘아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만큼 정 전 실장과의 관계를 본인은 소중하게 여겼는데 법정에서 양쪽으로 이제 갈라져서 싸우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은 있긴 합니다.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마저도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보통 이제 증인 신문을 하면 그 증인은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기록을 다 보고 그 오래전 자기가 경험한 사건인데 너무 기억을 잘해가지고 완벽하게 법정에서 답변을 하면 일단 의심해요. 이건 약간 조작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요, 기록을 다 봐요. 그래서 증인의 허점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그걸 법정에서 질문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유동규 씨가 그 제가 볼 때는 그 정진상 씨하고 같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여린 거죠, 사실은.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유동규 씨가 더 냉정하면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오래전 사건이라 내가 정확하게 다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부분은 이러하고 이겁니다, 판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이 굉장히 욱하시면서 아니 이게 다 사실인데, 그리고 오래전 일을 내가 다 완벽하게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나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거, 이건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격분하니까 정진상 씨한테 저렇게 나오는 거죠. 자, 윤 전 본부장 재판에 나온 정 전 실장, 이 대표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말한 적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진상하고 이재명하고 거기 재판 들어가면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 인간들 보면 복받쳐 올라요. 특히 정진상 저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내가 정말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은 거예요. 당신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형이란 인간이. 제 뒤에서 그랬어요. 야, 형이란 인간이 참 무섭다. 네, 저렇게 심경을 밝혔는데 법정에서 실제로 한마디를 했네요. 과거 배신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게 있었죠? 보시죠.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제 합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십시다. 술 먹으면서. 좋다. 우리 의기투합 하자. 그냥 명절 때마다 한우 같은 걸 주문을 해요. 재명이 거, 정진상이, 김용 거, 그건 기분이고 충성맨이었어요. 네,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김만배도 책임이 없고, 그 다음에 정진상, 김용도 책임 없고, 이재명도 책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책임은 저 혼자가 건지, 이 사업이 그냥 저 혼자 이루어진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장미 변호사 보실 때 재판부는 누구 말을 잘 믿을까요? 이게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실패한 증인신문인 겁니다. 그런가요? 평정심을 잃었다는 건 물론 짚어주신 대로 가장 기억이 명료한 거는 그 사실관계가 있었던 시점이고요. 이걸 처음에 진술한 경찰, 검찰로 갈수록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법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의 죄를 지을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는 증언, 기억이 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동규 씨는 일반 증인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 이렇게 기억이 흐릿해지는 동안 중간에 굉장히 명료하게 진술을 한 모멘텀이 있었죠. 검찰 조사에서 그랬습니다. 그게 본인의 원래 이야기를 바꿔서일지 뭘지 굉장히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재판 과정에서는 네. 당연히 이례적인 비닐봉지에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사과 박스, 뭐 다른 상자 이야기는 많이 나와도 예. 비닐봉지는 기본적으로 좀 투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변호인은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흰색이었냐 검은색이었냐. 예.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색깔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은 이야기를 했죠. 과자를 사서 거기다 같이 밑에 넣어서 이제 안 보이게끔 마치 그냥 집에 뭔가 사가는 듯한 그런 느낌 나게 했다.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였는데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 진술이 바뀐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는 있을 듯 싶습니다. 어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뭐 결국 호흡곤란 증세 보여서 재판이 종료가 됐고 9일 화요일에 다시 한번 반대 신문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인섭 씨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로비스트 의혹 받고 있죠.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이 넘겨졌는데 청탁 대상에 정진상 전 실장을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은 정 전 실장이 하나의 매개가 됐고 결국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이런 부분들 관련성을 또 찾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7일, 8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예상보다는 좀 이르다 그랬는데요. 성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호응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오늘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도의 그걸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사과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我が国が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社員により多大な損害の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자,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내용입니다.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근데 일본 정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걸 다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입장은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는 거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지난번 윤 대통령이 갔을 때 이제 좀 그 말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뭐 일본 선거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뭐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호응하듯이 오는 빨리 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반응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뭔가 말을 할 것 같다 이런 관측이 일본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속보도 막 들어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아키바 1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아키바. 양국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 높다. 양국 간 청년과 학생 교류 적극 지원하겠다고 그랬고 일본은 어떻게 말했냐면 수단에서 일본인을 구출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웃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키바 국장은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를 축하한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아키바 기시다 방안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기시다 총리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일 수도 있어요. 윤 대통령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심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와서는 기시다 총리의 말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답했고 이제 답방의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좀 이게 천천히 변화하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바뀌면 꽤 오래 지속하는 그런 또 특징도 있죠. 최근에 변화된 양상 그겁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워싱턴 선언을 했다는 것, 그게 중대한 변화였죠. 자, 그러면서 이 워싱턴 선언에서 우리가 특히 핵과 관련된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게 이제 하나의 변수고요. 두 번째는 기시다 총리가 최근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 기반이 일단 탄탄해졌다는 것이 일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일본 내에 그 일본인들의 그 한국인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호의적으로. 최근 일본을 갔다 온 인사들 말을 들어보면 예전과 상당히 달라진 면모가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만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일본인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거기다가 일본 정부가 최근에 화이트리스트를 이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 그다음에 이제 G7 회담이 있는데 그 G7 회담 전에 뭔가 양국 간의 어떤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지만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좀 더 진전된 아까 앵커 이야기했듯이 그냥 과거 계승이 아니라 어떻게 한 부분을 계승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뭐 오전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일본 퍼주기, 일본 호갱 외교를 우리 국민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주말 방한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랍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또 다른 일본 포주기, 일본 호갱 외교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이 대표가 뭐 연일 호갱 외교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 한국 방문과 관련한 일본의 입장의 전해지기 전에 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본 윤 대통령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심했다 이런 말을 전해졌다는 게 지금 막 들어온 속보잖아요. 그럼 이 너무 큰 기대를 뭐 가져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일본이 준비는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요, 그 기시다 총리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계속 그 부정적으로 아마 그 메시지를 낼 겁니다. 계속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듯한 그러는 발언을 할 거라는 게 뻔히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일본에 기시다 총리가 오면 좀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보답하는 마음, 저 단어가 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느끼고 있구나, 일본도.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기대가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정말 그 일본에 방문하신 많은 분들께서 그 택시를 탔을 경우에도 그 택시 기사의 반응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바닥으로부터의 그 민심이 위에 정치인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이번에 일본은 적어도 한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방한하면 숯불 불고기 대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오므라이스 먹은 거 가지고도 관동 대진이 일어난 곳과 얼마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먹어야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한 적도 있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오해하시는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 의도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습니다. 지지율이 가만히 있어도 30%인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공격하겠습니까? 저희는 국익 차원에서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보면 한일 정상회담 자체가 굴욕 외교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한 행동,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희생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오스포스트지, 그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주어 생략,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주어가 일본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대한 사죄가 없는데 왜 과거 현재가 부정되는데 밝은 미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강조하는 부분만큼 현재가 쌓이고 그리고 과거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사죄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오면은 그 기대하는 것보다는 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정말 대통령으로서도 미래에 대한 굉장히 그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강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하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당부드립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 정제수 방류 관련된 거는 과학적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못하게 막아야 될 것이고 뭐 IAEA 이런 쪽에서 다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시다 총리가 와서 무슨 말 할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정말 윤 대통령의 보답하는 마음이라는 거, 그 표현이 상당히 뭐 눈에 띄는데 보답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어제 기자단과 오찬을 했습니다. 미국 방문 당시에 노래 불렀던 거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계획된 퍼포먼스다, 150조 원 노래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We know this is one of your favorite songs, American Pie. Yes, that's true.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다 기획되고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한 10시간 정도 연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연습한 실력이다. 노래 한 곡에 150조 원짜리 노래를 부른 거예요. 백악관이라는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오셨다. 한미 정상회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아닌가? 한국은 핵을 만들 수도 가질 수도 공유할 수도 없다는 삼불핵만 확인하고 돌아온 빈손외교입니다. 네, 민주당이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에게 그 뒷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재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전에 약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타를 선물 받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현장에서 즉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에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순간적으로 가사가 잘 안 떠올랐는데 다행히 때에 맞춰서 이 한 소절 1절의 가사가 떠올라서 하마터면 망신당할 뻔했었다. 라는 후일담까지 어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이야기해 줬는데요. 뭐 새천년 NH 같은 데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야 백악관 국빈 방문장에서 노래 부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외교를 하는 이유가 상대국의 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도 사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게 외교의 중요한 이유일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노래 한 소절이 계속해서 외신이나 이 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자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가치 있는 노래 한 소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냥 노래 잘하셨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부득불 이렇게 또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는 걸 보니까 우두커니 서서 정상들 대화에 못 끼었던 지난 대통령이 민주당도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노래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핵 포기를 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서재현 위원장이 민주당에 계시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민주당은 자체 핵 개발과 전술핵 배치 찬성합니까? 지금 민주당은 반대하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이 그렇게 합의를 해왔는데 자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 비핵화를 찬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 부분을 워싱턴 선언에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자체 핵 개발하지 않고 NPT 탈퇴하지 않는다. 자 전술핵 배치 안 한다. 합의해 왔습니다. 그러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자꾸 비판하죠? 왜 우리 핵 개발하는 거 포기하고 왔냐라고 비판을 하죠. 근데 본인들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와 핵 개발 반대, 전술핵 배치 반대 그동안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그거 저도 박수 치는 것이 저희는 자체 핵
만들 수도 없고 전술핵 배치도 안 되는데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고 대권 후보 윤석열 대통령 또 자체 핵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전쟁을 넘어서 핵을 안 되는데 NPT 탈퇴도 안 되는 상황을 저희는 계속 공격했는데 국민의힘 말씀드리지만 대권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NPT 탈퇴 안 된다. 그리고 전술핵 배치도 안 된다. 자체 핵 안 된다라는 그런 안보 환경을 민주당에서는 원하는 답을 들은 것이지만 국민의 진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장한 것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핵이란 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최선의 평화가 최악의 전쟁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핵이 있다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계속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회고록도 보면은 2019년도에 그 이스탄 그 팔레스타인하고 네. 예, 이란 그 인도하고 보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중재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핵이 있다고 평화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네. 국민의힘이 좀 알아주셨으면 그러니까 제 지적은 지금 좀 전에 정청래 이야기했잖아요. 네. 왜 그걸 합의에 왔냐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했으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핵무장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네. 뭐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공약했던 사항과 이제 현실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북한에 대한 핵은 그러면 민주당에서 좀 강하게 좀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 북한 입장에서 그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고 미국이라든지 그 대한민국에서 그 불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만요. 그럼 지금 북한이 그걸 하는 게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미국에서도 물론 협상 자체가 한 번, 두 번 만나서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소통해서 이런 리스크를 제거하자는 게 민주당 그리고 평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했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에서는 이 핵 능력만 키워오는 그런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요. 평화가 다 왔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럼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럼 누구 때문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핵이 있다고 당연히 평화만 지켜지는 건 아니겠죠. 근데 다만 그 핵을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억제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이 돼버렸으니까 그전과는 다른 상황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핵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산불핵을 비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 기자들에게 취임 1주년 소회도 밝혔는데 한번 보실까요?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언제 1년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이제 왔습니다. 안보와 우리 사회의 안전이 얼만큼 더 확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고 수정해야 되는 거는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네, 자 오랜만에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다양한 포즈로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자, 1년을 맞으면서 윤 대통령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글쎄 이 1년이 정말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나게 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자, 이런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에서는 방미 성과를 같이 공유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도 하는데 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중국에 대한 일부 이야기가 나왔대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8번 혼밥한 거 중국이 그렇게 결례를 하면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는 보도도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중국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했다는데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저런 식의 이 이야기는 있었다 이렇게 연합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태영호 공천 녹취 논란과 관련해서 긴급 회의 윤리위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보도가 막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태영호 녹취 논란, 이게 뭐냐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 옹호 발언 요청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죠. 태영호 최고위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냥 보좌진들에게 본인이 공천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지 이진복 수석이 한 적은 없다. 이진복 수석도 그런 말 한 적 없고 사과 여러 차례 받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런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했습니다. 정비영 의원 어떻게 봅니까? 그 태영호 의원이 네. 최고위원이 아니면 그래도 그냥 이게 여러 가지 네. 그 보완하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시정 조치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게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담이 그 국민의힘에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최고위원들의 행동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게 지금 보고 있는 당원들,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자, 이게 8일 정도에 하기로 했었는데 좀 당겨가지고 긴급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태영호 최고위원을 둘러싸고는 후원금 쪼개기 의혹이라는 것도 제기가 됐습니다. 본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까지 가졌는데 한번 보시죠.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나 정보를 다루는 국회에서 진행된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좀 문제가 됐죠. 그랬으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더 정리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싶기도 합니다만 색출한다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태영호 의원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저렇게 목소리 높이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고위원 정도 되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중요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공천 개입으로 인해서 징역 2년에 처벌된 적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이걸 왜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거는 정책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자, 그리고 보좌진들과의 인 속에서 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제3자가 유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보좌진 중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지금 방송국에다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좌진들을 관리 못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영호 의원이 저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일 지금 저는 처지가 아니다고 보고 네.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태영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예. 당 지도부로서 이 말의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거나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책임을 지른다는 자세에서는 저는 본인이 빨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그 책임의 예. 어떤 형태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알아서 이거는 저는 수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태영호 의원은 아무 말이 아니고 막말이 아니고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돼서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럼 예를 들어 공천 관련해서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좀 열심히 하자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인데 그 공천을 주려고 하는 대상이 대통령실이라 특히 정무수석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것은 네네. 불법 녹음, 불법 유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지만 그 내용을 좀 보자. 그리고 그것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는 네. 것이죠. 자, 지금 막 다시 들어온 속보를 보면요. 윤리위가 6시 긴급 소집이 됐다고 합니다. 태영호 최고위원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절차대로라면 징계 개시를 해야 이제 대표 요청대로 병합도 가능한데 아마 오늘 바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시에 긴급회의가 소집이 됐고요. 대표가 아마 병합회라 3건입니다. 4.3건하고 녹취 유출 후원금 의혹 이 3개를 병합해서
한번 조사를 하든지 해서 징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6시에 소집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